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간이 진리를 탐구하는데 가장 최고로 엄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임상 시험인데요. 그 중에서도 임상 3상입니다. 왜 임상 3상이 가장 엄밀하냐? 뭐 당연하겠죠. 왜냐면은 요거 끝나면은 이제 FDA 허가가 들어가잖아요. NDA 신청이 들어가고 여기에서 빠꾸가 뭔가 빈 공간이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큰 일이 나죠. 왜냐? 환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임상 3상이 가장 엄밀한 시험이 될 텐데 어떤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티닙, 게피티닙의 페이스 3 트라이얼입니다. NSCLC에 관련된 거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점점 돼 있고 이제 멀티센터라고 적혀 있죠. 이것은 다 기관에서 하겠다는 건데 보통 이제 3상이 들어갈 때는 이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 보면은 313명의 페이션트를 대상으로 했죠. 그리고 이제 인종 간에도 이제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국가들 글로벌하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국가들의 이제 여러 기관 병원 이런 데서 임상시험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랜더마이즈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환자들을 내 입맛에 맞게 구분을 하면은 당연히 결과가 잘 나오겠죠. 이런 것들은 엄밀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입맛에 맞추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거 임상시험 설계자가 의도치 않게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랜덤으로 배정을 해야지 이거 공정하고 굉장히 엄밀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랜더마이즈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블 블라인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또 왜 그러냐, 이게 플라시보 효과 같은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환자도 모르고 의사도 몰라야지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좋은 약을 지금 먹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갑자기 건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내가 뭘 먹는지 위약인지 진짜 약인지를 모르게 해야지 그런 효과를 이제 방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블라인드가 있고 더블 블라인드가 더 엄밀한 건데 의사가 만약에 알면은 환자한테 줄 때 뭐라고 하겠어요? 의사는 이게 임상이 성공해야지 좋은 거잖아요. 그거 주면서 이거 좋은 약입니다. 꼭 챙겨 드세요. 이렇게 말하면 환자가 눈치를 깝니다. 환자는 몰라도 의사가 눈치를 준 거죠. 뭐 윙크 한번 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 약이구나 라고 하고, 아무튼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의사도 모르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라시보 컨트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같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라시보 컨트롤은 한국말로 위약 대조군 시험인데요. 딱 봐도 위약의 대조군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시보, 그래서 또는 이제 위약이라고 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색깔, 크기, 형태, 여기 맛 등도 이제 똑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이랑 맛 이런 것들도 어떤 사람이 이제 정보를 캐내가지고 이거 맛이 어떤 건지를 알면은 내가 먹는 게 위약이구나 눈치를 깔 수가 있으니까 이 맛도 똑같이 하는데 이제 한 가지가 다르죠. 약 효과 성분은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그것을 이제 주는 건데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진짜 약이랑 위약이랑 구분할 수 없게 위약 대조군 시험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 추가로 밑에 보면 이제 플라시보 반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환자 의사의 관계인 것을 알려졌다라고 하니까 더블 블라인드를 하는 게 더 이해가 되겠습니다. 임상 시험은 이제 역사가 이제 점점 오래돼 가고 있는데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1964년에 헬싱키 선언 이후에 윤리적으로도 과학적으로 적절하게 실시돼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이어야 된다라는 것들에 이제 방법들이 이렇게 쌓여 온 것이고, 윤리적이어야 된다는 것은 임상을 처음에 설계할 때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무엇이냐, 이게 만약에 신약의 경우에 투약 도중에 부작용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중단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그런 규칙도 세워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약 대조군을 이용한다는 것이 대조군에 전혀 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뜻은 또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표준 치료법에다가 이제 위약을 이제 각각 새로 추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티닙, 게피티닙만 봐도 여기랑 비교를 하는 게 지금 플라시보랑 게피티닙이죠. 여기 위약을 주지만 게피티닙을 같이 병용으로 해서 치료를 합니다. 여기가 실험군이고 여기가 대조군이잖아요. 여기도 이거랑 같이 플러스해서 하죠. 위약만 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임상시험은 이제 허술하지 않았다는 아까 봤던 것처럼 위약은 이제 색, 무게, 맛, 향기 이런 것까지도 물리적 특징이 똑같게 만들어가지고 구분을 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엄밀하게 실험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결과들이 임상 3상으로 이제 다들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들을 이런 거랑 그 다음에 p-밸류 이런 것으로 이제 우리가 결론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통계도 많은 발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복습을 또 하면은 유의 수준 알파가 0.05인 신뢰 수준, 신뢰도 95%의 경우 틀릴 확률이 5% 이하일 경우에만 H1, 그러니까 HA라고도 하죠. 이걸 채택한다. 그러니까 p-밸류 값이 0.05보다 작아 채택한다라는 건데, 용어들이 헷갈리죠. 이제 p-값이라는 게 있고요. 유의 수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95% 유의 수준, p-값 0.05보다 작다, 귀묘가설 기각한다. 이거를 이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가 알파가 등장하고요. P값이 등장하고 신뢰 구간이 등장합니다. 신뢰 구간은 컨피던스 인터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통계적 검증을 하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되냐? 알파 수준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0.05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거 보면은 이제 딱 느낌이 오죠. 아, 이게 알파구나. 이게 유의 수준, 시그니피컨스 레벨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알파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요게 이제 P-밸류 값이 요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이쪽으로. 그러면은 이제 기각을 할 수 있다. 기무가설을 기각한다고 하는 건데, 만약에 이 알파 값을 증가시킨다. 뭐 10%로 했다라는 것은 오판 위험성을 조금 더 허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는 안 하고 보통 이제 5%나 1% 수준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알파 값, 그 다음에 유의 수준이고요. 그러면 지금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은 이 알파는 0.05로 이렇게 정해 놓는 거고요. P-밸류는 이거랑 지금 다른 거죠. P-밸류가 0.05가 아니라 알파가 0.05고요. P-밸류는 요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0.02 이렇게 돼야지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예시가 있는데 P-밸류가 0.85라면은 이제 굉장히 높죠. 아까 알파 0.05로 했는데 0.85가 나왔습니다. 전혀 아니고, 그다음에 P-값이 0.02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기무가설을 참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 P-밸류가 낮아졌기 때문에 0.02이기 때문에 알파값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기무가설 기각, 대립가설 채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헷갈릴 수 있을 만한 용어가 나오는데 신뢰 수준, 컨피던스 레벨이 등장하는데요. 다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신뢰 수준이나 유의 수준은 또 다른 거죠. 유의 수준은 시그니피컨스 레벨입니다. 같은 레벨이라고 해도 이 알파, 아까 0.0으로 정했다는 것은 유의 수준, 시그니피컨스고, 신뢰 수준은 컨피던스입니다. 같은 레벨이라도 지금 다른 건데, 이 신뢰 수준이라는 것은 95%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알파가 지금 아까 유의 수준이라고 했잖아요. 시그니피컨스 레벨. 같은 레벨을 두 개 더하면은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뢰 수준이랑 유의 수준을 더하면 1이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같은 레벨, 컨피던스 레벨이랑 여기 시그니피컨스 레벨을 확률을 더하면은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알파가 0.05라면은 신뢰 수준은 이제 0.95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알파를 증가시키면, 아까 이제 뭐 10%로 증가시키면은 이렇게 잘 안 난다고 했잖아요. 오판 위험이 이제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 수준은 이제 낮아지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제 P값이 낮으면은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P값이 0.02가 나왔죠. 그 0.05보다 작기 때문에 이제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뮤가 400이다가 기무가설이었는데 이거를 기각해서 400이 아니다라는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뢰 구간이나 P값은 동일한 결론을 유도한다고 하는데요. 또 이 신뢰 구간은 앞에 신뢰 수준, 컨피던스 레벨이랑 또 다른 겁니다. 컨피던스 인터벌이죠.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유의 수준은 시그니피컨스 레벨, 같은 레벨, 컨피던스 레벨. 그 다음에 신뢰 구간은 컨피던스 인터벌입니다. 뒤가 다르죠. 얘는 흔히 어떻게 볼 수 있냐? 여기 있는 95% 컨피던스 인터벌에 적혀 있죠. 요렇게 구간으로 알려주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95% 구간입니다. 이 구간. 95% 구간인데, 재밌는 사실은 이제 P값이 알파보다 뭐 당연하겠죠. 알파보다 낮다면은 신뢰 구간은 결코 가설 평균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이거 요약을 하면은 P-밸류가 0.5보다 작았기 때문에 요 기무가설을 기각해가지고 대립가설, 이제 400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400이 아니다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신뢰 구간을 보면은 400을 포함하고 있지 않죠. 400은 이쪽에 있고 얘는 396까지입니다. 396.75까지입니다. 무슨 말이냐? 요 400을 포함하지 않죠. 그러니까 P값이랑 여기 신뢰 구간에 가설 평균이 포함되는 거랑은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이제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P값이 이제 0.05보다 작아가지고 400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뢰 구간에도 포함되지 않죠. 만약에 P-밸류가 높았다라고 하면은 여기 신뢰 구간에 이 400이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399에서 뭐 401 이런 식으로 요 400이 포함됐었을 겁니다. 그럼 P-밸류 값도 0.05보다 높아가지고 이렇게 됐을 텐데 P-밸류가 0.05보다 작잖아요. 그러면서 얘도 이제 신뢰 구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400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뢰 구간을 알면 P값을 알 수 있고 P값을 알아도 신뢰 구간을 대충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엄밀한 시험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P-밸류도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